그날 아침 식탁이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반찬은 전날 저녁 그대로였는데도 사람이 하나 비었더라고요. 젓가락 하나만 내려놔도 소리가 쟁그렁 울려서 저는 괜히 손끝이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어제까지도 밥은 먹고 다니나 하던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붙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게 더 크게 들렸어요. 없는 소리를 자꾸 들었다고 하면 제가 약해진 거겠지요. 그래도 그날만큼은 누군가 부엌문을 밀고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나 하고 들어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대신 식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더라고요. 손을 뻗는데 오래 걸렸어요. 봉투 종이가 부들부들 떨리는 제 손을 따라 흔들렸고 그 작은 진동이 식탁을 타고 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 식탁이 제 심장 같았어요. 쉬익쉬익 숨이 새고 뭔가가 터질 듯 팽팽해져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유언장 사본이 있었고 몇 장의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아주 공들여 모은 흔적이었어요. 글씨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고 로펌의 서식 같았어요. 민도현. 남편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눈으로 훑어 내려갔어요. 사망 시 일부 재산을 보호신탁으로 거기까지 읽고 잠깐 멈췄어요. 신탁이요? 저는 그 말이 낯설었어요. 평생 제 노릇하느라 어려운 재무 용어 같은 건 귀찮다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바로 밑줄에 수익자 이수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상한 이름이었어요. 가족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람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자기 귀로도 듣더라고요. 그때 저도 들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큰딸 서진이가 방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두덩이 부어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다시 울먹했어요. 아침이라도 드세요? 약 드셔야 하잖아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고 다시 들었다가 놓았어요. 엄마 그 봉투 뭐예요? 아이는 빠르게 눈치를 채더라고요. 저도 숨길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미 장례식장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돌아다녔거든요. 숨겨둔 돈이 있다더라. 혼외자라던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 마음보다 빨리 흘러가요. 저는 몇 번이고 그 말들을 손으로 밀쳐내듯 쓸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눈으로 보는 글자가 놓였으니 더는 못 본 척 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준호가 식탁에 앉았어요. 아들은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대신 얼굴이 하얘서 금방 쓰러질 것 같았어요. 엄마 그거 보여주세요. 저는 기계처럼 유언장을 내밀었어요. 아이가 눈을 빠르게 움직이며 읽었어요. 어느 순간 아이의 손가락이 이수아라는 이름을 가리켰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빠가 이런 걸 했다고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은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누군데요, 이 사람?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변호사라던 분이 왔어요. 유족 설명을 위해 방문하겠다고 어제 연락을 했던 사람이었지요. 저는 손을 닫고 문을 열었고 그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모쪼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말이 싫지는 않았어요. 누군가의 죽음을 예의있게 붙들어주는 말이라서요. 변호사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펼치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생전 고인께서 일부 자산을 보호신탁 형태로 전환하셨습니다. 수익자 지정이 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이름이 맞아요? 여기 적힌 대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분이 누군데요? 준호가 누군가를 다그치듯 물었어요. 변호사는 둘러댈 수가 없었는지 준비해온 메모를 훑었어요. 신분증 사본이 있고 연락처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다만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듣기 벅차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마음은 이미 달려나가고 있었어요. 누구지? 어떤 얼굴이지? 언제부터였지? 이런 생각이 골목길처럼 얽혔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장래 내내 우리 도연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를 반복하시던 분이었어요.
무슨 소리들이야?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잡아채듯 보시더니 손끝이 움찔했어요. 그 작은 떨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이름 아세요? 제가 물었고 어머니는 곧장 부정했어요. 모른다. 그런 건 모른다. 그러나 목소리 안쪽이 미세하게 갈라졌어요. 사람은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어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설명은 길고 건조했어요. 숫자가 많으면 말의 온도는 낮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숫자들은 분명한 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빠져나간 돈들, 그 돈이 들어간 펀드, 그리고 그 펀드의 수익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돌린 흔적. 거기에 어떤 날은 제 이름이 등장했어요. 제 이름이 왜 여기에 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계좌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일부 나갔습니다. 아마 고인께서 어머님을 신탁의 관리자로 잠시 지정하셨던 시기인 듯합니다. 그런데요, 그 설명이 제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저는 갑자기 몹시 서러웠어요. 서진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숨 쉬어요? 천천히. 저는 딸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도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제 안쪽은 얼음장이었거든요. 이 집의 나무 바닥들이 수십 년 밟고 다녔던 이 길들이 전부 낯설었어요. 저는 그 낯설매 화가 났어요. 화는요, 슬픔보다 먼저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더 다루기 어렵더라고요. 그날 오후 친척 한 분이 전화로 쑥덕였어요. 진짜라던데? 혼외자.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목소리를 낮게 누르며 말했더니 상대는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들 아는 이야기래. 돈이 그렇게 움직였으면 그게 아니고 뭐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주방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소리에 침착해지려 했어요. 그런데 물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그 멀어짐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마지막 밤 그는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고 저는 제대로 울지도 못한 채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때 차가운 문고리 감촉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 준호가 소리쳤고 서진이는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사실이냐 아니냐 보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가 중요해. 저는 두 아이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 거리감이 제 평생 중에서 가장 멀었어요. 시어머니는 식탁 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서 입에 넣으시려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국물에 작은 파조각이 둥글게 떠다녔어요. 그 둥근 것이 얼마나 연약해 보이던지 저는 어지러웠어요. 식탁 위에 다시 봉투가 놓였어요. 변호사가 두고 간 내일 가져갈 서류 덤이었어요. 그 위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별장 금고 열쇠는 로펌 보관. 남편이 별장에 금고를 두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남자들 장난감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아니었어요. 거기에 우리의 단서가 있었어요. 저는 내일 당장 가겠다고 말했어요.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가요? 확인해요. 이수아가 누군지. 밤이 깊자 집은 이상하게 방음이 잘 안 되는 곳이 되었어요. 위층 발자국 소리,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앉아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그는 젊었고 곁에 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선한지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너무 커서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그런데 귀를 막아도 제 안에서 울리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수아,
이름 하나가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자정 무렵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친구 미영이 들어왔어요. 문 두드리기 미안해. 혹시 깨어있나 해서. 미영이는 지난 며칠 동안 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부터 동분서주했지요. 미영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너 혼자 있지 마. 내일 같이 가자. 그 말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미세하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낯선 냄새였을까요? 설명하긴 어렵지만 저는 그 밤의 냄새를 기억해요. 내가 모르는 문이 어딘가에서 살짝 열린 냄새였어요.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여전히 식탁이었어요. 저는 빈자리에 숟가락을 하나 더 올려두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앉을 것 같았거든요. 이 제자리는 당신 것이었어요. 저는 작은 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봉투를 다시 가슴에 안았어요. 서류에 내 귀퉁이가 제 옷을 누르는 감각이 또렷했어요. 저는 그 무게가 좋았어요. 어쩐지 무게가 있으니 현실 같았거든요. 그 무게가 없으면 이 모든 게 꿈일까 봐 더 무서웠어요. 잠에 들기 전 저는 휴대폰 연락처를 뒤졌어요. 변호사가 남긴 연락처 목록 중에 이수아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눌렀다가 멈췄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단숨에 흔들어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그 사람은 어떤 표정으로 받을까요? 울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하고 받을까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받지 않는 경우였어요. 받지 않는다면 저는 어쩌죠? 추측은 망상으로 번지고 망상은 사람을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날 금고를 열기로 그 문부터 열기로 했어요. 눈을 감았더니 이상하게 빗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요. 아마 제 속에서 내리는 비였을 거예요. 빗소리 사이로 남편의 숨소리가 가늘게 겹쳤어요. 마지막 밤 그 소리를 저는 놓쳤어요. 사람은 놓쳐서는 안 될 소리를 그때그때 놓치고 나중에야 매달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내일은 내 손으로 문을 열게요. 그러니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옆에 앉아있는 꿈이라도 꾸게 해요. 그러고는 잠깐, 아주 잠깐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식탁은 다시 좁아졌고 젓가락 소리는 따뜻했어요. 남편이 국 식어하고 웃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웃음의 끝에서 또렷하게 들었어요. 누군가가 문 밖에서 제 이름을 조용히 불렀어요. 낮고 맑은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는 그 소리에 벌떡 깼어요.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심장은 그 단어 하나를 오래 붙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았어요. 새벽 공기는 서늘했고 하루가 끝났어요. 내일 금고가 열릴 거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몰랐던 것들이 쏟아지겠지요. 저는 그걸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아침 햇빛이 유난히 차가웠어요. 식탁에 놓인 서류 뭉치가 밤새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사람이 없는 자리에는 공기가 조금쯤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서류는 마치 돌덩이처럼 묵직하게 굳어 있었어요. 손끝으로 한 장을 슬쩍 들어 올리자 바삭한 종이 냄새가 올라왔고 저는 그 냄새에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이 집의 공기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쯤 별장 금고를 열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계속 이수아라는 이름에 매달려 있었어요. 어젯밤 꿈속에서 누군가 제게 어머니라고 불렀잖아요.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붙어 있었어요. 그게 정말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준호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어요. 머리는 엉망이었고 눈동자는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그냥 확실히 하자고요? 지금 당장 찾아요? 그 사람? 아들은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는데 보니까 휴대폰이었어요. 어젯밤 제가 눌렀다가 멈춘 번호였어요. 지금 걸면 되잖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왜요? 왜 자꾸 미루어요? 엄마는 혹시 아빠 편드는 거예요? 그 말에 제 속이 확 끓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터져버렸어요. 편든다고? 너 지금 그게 말이 돼? 아빠가 죽은 지가 며칠인데 내가 누구 편을 들어?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서진이 방에서 문이 열리며 얼굴을 내밀었어요. 눈꼬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둘 다 그만해. 지금 중요한 건 싸우는 게 아니잖아. 누난 입 다물어. 아빠가 우리한테 이럴 리가 없다고? 준호는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저는 순간 그 아이의 어린 시절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유치원에서 아빠 기다리다 잠들던 모습, 눈 위에서 아빠 어깨에 타고 깔깔거리던 모습,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서 저는 말을 삼켰어요. 시어머니는 또다시 거실로 나와 앉으셨어요.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도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엔 예전 같던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점심 무렵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유 원장 원본 열람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회사 쪽 자산 배분 관련해서 동업자 박기태 씨가 설명을 원한다고 했어요. 회사 쪽과 개인 재산이 얽혀 있다며 유족분들께 자료를 먼저 공유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변호사는 덧붙였어요. 가능하시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저는 원래 박기태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30년 가까이 함께 일한 동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그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거예요? 민 회장은 다 계산했었죠? 그때는 그냥 무심한 위로처럼 들렸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말 속에 뭔가가 들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오후 4시 박기태를 만났어요.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커다란 테이블 위에 차트와 통장, 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어요.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민 회장님은 개인 자산과 회사 자금을 오랫동안 분리 운용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설명이 이상하게 길었어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가족분들이 자산 분쟁을 하시면 회사에도 영향이. 지금 회사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기태는 잠시 멈췄다가 얇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진실을 전부 말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돌아오는 길, 변호사가 살짝 제게 메모를 건넸어요. 어머님, 이 부분도 꼭 보세요. 종이엔 낯선 숫자들이 인쇄돼 있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입금 내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입금처가 제 이름으로 된 계좌였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제 통장은 늘 카드값이랑 공과금 나가면 잔고가 바닥나는 그런 평범한 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엔 기부약정 계좌라는 단어가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출처가 전부 남편의 회사 비상금 계좌에서였어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은 왜 제 이름을 써서 돈을 움직였던 걸까요? 저는 멍한 얼굴로 메모지를 들여다보다가 손끝이 저릿했어요. 그 순간 떠올랐어요. 몇 년 전 남편이 했던 말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조금 넣어둘게. 혹시 모르니까. 뭐려? 혹시 언젠가 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땐 농담처럼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너무 진지했었어요. 저는 서류를 꼭 쥐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더 큰 폭풍이 올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아직 제가 먼저 감당해야 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서진과 준호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낮에 먹다 남은 밥그릇들이 그대로였어요. 그릇들 사이로 낯빛이 기울며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마치 금이 간 유리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금이 우리 가족 같다고 생각했어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살짝만 건드려도 산산이 깨져버릴 것 같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 말이 계속 귓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자꾸만 이수아라는 이름과 겹쳤어요. 그 이름이 혹시 남편이 정말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왜 저는 그 사람이 아닌 걸까요? 왜 저는 끝까지 비밀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식탁 위 서류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새벽 3시쯤 준호가 저 몰래 무언가를 검색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혼외자 상속권, 유언 무효 조건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그 단어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번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 우리는 벌써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적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부엌에 나가니 서진이 앉아 있었어요. 눈밑이 퀭했고 손에는 남편의 옛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딸이 수첩을 건넸어요. 저는 받아들고 펼쳤어요. 날짜가 오래된 페이지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아 다음 달 등록금 잊지 말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그 이수아 그 사람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무수한 추측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변호사 최다은 씨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얇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제 부탁하신 계좌 흐름 분석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서류에는 지난 7년간의 자금 흐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숫자들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패턴이 보였어요. 몇 달 간격으로 일정 금액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돈이 한 재단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단의 수혜자 목록에 이수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재단이요? 제가 물었어요. 네. 고인께서 비공식 후원 형태로 설립하신 소규모 장학재단입니다. 공식 명의는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자산에서 충당하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어지러웠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혼외자가 아니고 후원 대상자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어렵지만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혼외자가 아니길 바라왔는데 막상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일까요? 남편이 저 몰래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세상에 단 한 번도 제게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괜히 화가 치밀어서 변호사를 노려보듯 말했어요.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저는 가족이잖아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지키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순간 부엌 문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준호였어요. 아이는 말없이 저를 보고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는 소리가 너무 무겁게 들렸어요. 오후에 변호사와 함께 남편이 출자했던 회사 사무실 지하 창고를 들렀어요. 거기엔 남편의 오래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먼지가 소복이 쌓인 서류 더미 사이에서 변호사가 한 박스를 꺼냈어요. 안에는 오래된 시설 기록과 기부 명단이 있었어요. 그 명단 한 귀퉁이에서 저는 그 이름을 또 봤어요. 이수아. 그 아이는 남편이 20대 후반 무렵부터 꾸준히 후원해 온 아동복지시설 출신이었어요. 그 사실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는 박스 옆에 털썩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왜 이걸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를 후원한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저한테 말하면 제가 질투할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변호사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 자료는 아직 아이들께는 공유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추측이 확정처럼 굳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아이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으니까요. 창고를 나올 때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회색빛 빗줄기가 천장에서 쏟아지듯 싹 쏟아졌어요. 저는 비 냄새를 맡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랑 빗물이랑 얼굴 위에서 섞여 있었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감각이었어요. 그냥 아무 맛도 없었어요. 차에 올라타서 시트에 몸을 기댔어요. 비소리가 차 지붕을 두드렸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젯밤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귀 안에서 울렸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제 목소리가 차 안에서 너무 작게 울렸어요. 비가 그치고 난 다음 날 집 앞 골목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발자국 소리도 얇게 들렸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도 낯설었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 잠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은 많은 걸 묻고 많이 듣고 아마 많이 무너질 거라고 예감했어요. 그 예감은 늘 맞더라고요. 부엌에서 알림음이 연이어 울렸어요. 서진과 준호가 가족 단체 대화방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누군가 캡처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동네 커뮤니티였고 제목은 눈에 거슬리게 붉었어요. 유명인 회장, 숨겨둔 자식과 재산. 저는 눈을 감았어요. 우리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였어요. 오늘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속삭이겠지요. 저 집이래. 그 소리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들리더라고요. 엄마,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서진이 이를 악물고 물었어요. 모르겠어? 알면 뭐가 바뀌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이 계정 회사 사람 같아요? 내부 자료처럼 숫자를 정확히 쓰고 있어요. 준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보호신탁 수익자 지정 같은 단어가 정확했어요. 누군가는 아주 가까운 데서 이걸 흘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박기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 상황이 민감하니 유족 대표로 제가 서명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그가 만남 장소로 잡은 곳이 회사 회의실이 아니라 회사 근처의 오래된 다방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유리문에 금이 가 있고 지워지지 않는 담배 냄새가 스며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가 왜 편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보면 직원들 눈치가 보이잖아요. 조용한 곳이 좋죠? 그는 아주 친절했어요. 종이컵 커피를 제 앞으로 밀어주고 비닐 파일에서 서류를 꺼내며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절차예요. 회사 지분과 개인 재산을 확실히 분리하려면 유족 대표로 서명해 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미리 방지하는 거죠. 근데요? 제가 말했어요. 왜 회사 회의실이 아니라 여기서요? 그는 아주 짧게 멈칫했어요. 그 멈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기자들이 요즘 회사 앞을 배회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더 거칠어졌어요. 그 사람의 말은 늘 친절했는데 친절의 표면을 아주 얇게 긁으면 딱딱한 돌이 드러나는 느낌이었어요. 서명하기 직전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박 전무님, 그 커뮤니티 글 누가 올렸는지 아세요?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래요, 그런 작은 떨림은 숨길 수 없다니까요. 그런 거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요즘 인터넷이란 게? 그럼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인터넷은 무섭죠? 특히 회사 내부 사람만 아는 숫자가 돌아다닐 때는 더요. 그는 그제야 웃음을 거두고 컵을 들어 올렸어요. 종이컵이 아주 얇게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유족분들께서 오해하시지 않게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저는 다방 한쪽에서 친구 미영을 봤어요.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내 쪽을 힐끗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서 보내. 너 괜찮아? 그녀는 달려와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 따뜻함이 어째 낯설었어요. 박 전무랑 미팅했어? 그녀가 묻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여기 자주 와? 응, 옛날부터. 싸고 조용하잖아.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제 속 어딘가에서 작은 종이종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조금 열어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앉아 계셨어요. 화면에서는 단정한 아나운서가 유산 상속에 관한 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볼륨을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봐라. 혼외자니 뭐니 다 절차가 있다더라. 어머니 그런 말 함부로 꺼내지 마세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셨어요. 그럴 리 없다. 그 아버지가 누군데? 그 말 끝에 어머니의 목을대가 아주 조용히 흔들렸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봤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신 게 있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물으면 우리 모두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는 모르는 척해야 살더라고요.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집 안 공기는 딱딱해졌어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어도 소리가 통으로 울렸어요. 서진이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커뮤니티 댓글 중 하나였어요. DNA 검사하면 끝입니다. 저는 화면을 밀어내듯 돌려주었어요.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 그때 준호가 문득 말했어요. 우리가 검사하면 되잖아요. 끝내요. 더는 이렇게 못 버티겠어요. 누구랑요? 제가 물었어요. 그 이수아라는 사람이랑요? 그 사람이 동의하겠니?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안 하면 더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쑥 박혔어요. 의심은 상대가 증명해 보이길 요구하면서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분 연락 가능할까요? 만나보고 싶어요? 보내고 나니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그 메시지가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확인하겠다고 내가 손을 내민 거였으니까요. 그 다음날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그분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신상 노출을 꺼려했고 지금의 소문 때문에 더 숨어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만남 장소는 인적 드문 공공도서관의 소회의실이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잡았어요. 서진과 준호는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숨긴다고 사라지는 불이 아니었거든요. 도서관에 들어가는 길, 현관 유리문에 우리 셋의 모습이 겹쳐 비쳤어요.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같은 집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멀었어요. 작은 회의실 문이 열리고 얇은 카디건을 걸친 젊은 여자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깡마른 얼굴에 눈동자가 맑았어요. 놀랍게도 낯선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낯설매 부재에 먼저 놀랐어요. 이름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가 대답했어요. 이수아예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한동안 바라만 봤어요. 저는 이 젊은 여자가 내게 무엇이 될지 몰랐어요. 적인지 아인지 그냥 한 사람인지. 제 입술이 먼저 움직였어요. 미안해요. 이런 자리가 많이 불편하죠? 그녀가 아주 짧게 웃었어요. 저도요? 근데 저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묻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걸렸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세상에게?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저 혼외자 아니에요? 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아주 또박또박했어요? 아저씨는 저한테 후원자였어요? 스폰서라는 말 싫어하셨고요. 대신 오래된 어른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자주 못 보긴 했지만 등록금이 밀리면 꼭 처리해 주셨어요.
생일엔 작은 책도 보내주셨고요. 그녀가 카디건 호주머니에서 낡은 카드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수아야, 공부가 내 몸을 지켜줄 거야. 저는 그 글씨를 알아봤어요. 남편이 서둘러 썼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획들이 있었어요. 눈물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제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했어요. 왜 그에게는 오래된 어른이 있으면서 내게는 오래된 말 하나 건네지 않았을까요? 준호가 낮게 물었어요. 그럼 신탁은요? 왜 수익자가 당신이에요? 수아가 잠시 저를 보고 다시 준호를 봤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저한테 돈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 돈을 제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민 아저씨한테 배웠거든요. 받은 건 돌려라고요. 그녀의 말에 방 안 공기가 조금 움직였어요.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종이 끝을 들썩였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똑똑 2번 두드려졌어요. 도서관 직원이 얼굴을 내밀고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해요. 혹시 민님 가족분이세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덧붙였어요. 로비에 기자분들이 와 계세요. 누가 정보 흘린 것 같아요? 이름은 안 말했는데. 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누가 여기까지? 저는 직감했어요.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우리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보를 건네고 있었어요. 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수아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저 어머니. 그 한 단어가 제 심장을 확 움켜쥐었어요. 어젯밤 꿈의 목소리가 그대로 살아났어요. 저 미안했어요. 제 이름 때문에 더 힘드셨죠? 근데 저도 많이 무서웠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둘 다 무서웠네요.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마치 비둘기 떼처럼 몰려들었어요. 혼외자 맞나요? 신탁 수익자 지정 이유가 뭡니까? 유족분들 분쟁 중이십니까? 질문들이 칼날처럼 달려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대신 앞으로 반 발짝 나갔어요. 아이한테 실례예요? 제 목소리가 아주 낮고 단단했어요. 오늘은 질문 안 받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다리는 떨렸어요. 사람을 밀치고 나가는 일은 언제나 내 마음을 밀어내더라고요. 도서관을 빠져나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영에게서였어요. 어디야? 기자들 떴다던데 괜찮아?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응, 괜찮아? 곧 집에 가.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 손끝이 얼얼했어요. 그녀가 어떻게 기자들 소식을 그렇게 빨리 알았을까요? 제 머릿속에서 아주 조용한 소리로 무언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조심해. 저는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밤 식탁에 다시 앉았어요. 이날따라 식탁 나무결이 더 깊게 파여 보였어요. 그 결 사이사이에 우리 말들이 끼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 나 아까 수아 씨 손 잡았어요. 아주 차갑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죠? 저도 그랬어요. 차가운데 따뜻했다니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들었어요.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사람의 손은요, 온도만으로 기억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내민 손인지가 먼저 남아요. 준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서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박기태.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준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짧은 대화가 오가더니 아이 얼굴이 굳었어요. 전화를 끊고 준호가 말했어요. 박 전무가 내일 별장 금고 열 때 자기도 꼭 참석하겠대요. 왜? 제가 물었어요. 회사 서류도 같이 보관됐을 수 있대요. 그게 없으면 회사가 위험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 그 단어는 요즘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 늘 우리 쪽이었어요.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밤이 깊자 시어머니가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불을 켜지 않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금고 열면 네가 먼저 봐라. 저는 잠깐 어두운 복도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더듬었어요. 흐릿했어요. 어머니 뭐려? 그냥 먼저 봐라. 그 말만 하고 어머니는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어쩐지 아주 오래된 그림자처럼 길었어요. 제가 모르는 시간들이 어머니 등 위에 포개져 있는 것 같았어요. 먼저 봐라 그 말은 아마 무엇을 보든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잠들기 전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밤 공기가 서늘했어요. 멀리서 택시 브레이크 소리가 닿았고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는 발자국이 아주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발자국을 세다가 문득 멈췄어요. 내일 문이 열리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2개의 유언? 숨겨둔 기록? 아니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 줄짜리의 용서? 저는 모를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도 있다는 걸 어제와 오늘 사이에 배웠어요. 사람이 끝까지 붙들고 싶은 건 돈의 숫자가 아니라 말 한 줄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내일은 내가 먼저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오래 기다려온 목소리를 불러봤어요. 도연 씨? 대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는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밤바람이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손길이 거짓이든 진짜든 지금은 상관없었어요. 내일 금고가 열릴 거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말들이 달라질 거였어요. 별장으로 가는 길이 이상하게 길었어요. 내비게이션에는 1시간이면 된다고 나왔는데 저는 자꾸만 좌회전을 놓치고 우회전을 늦게 하더라고요. 길가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도로를 스치며 달렸어요. 저는 깜빡깜빡 깜빡이를 켰다 껐다 했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손끝이 먼저 불빛을 내더라고요. 별장 앞마당에 들어섰을 때 박기태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검은 외투의 얼굴은 너무 단정했어요. 그 단정함이 저는 늘 불안했어요. 변호사 최다은 씨도 곧 도착했어요. 그녀는 열쇠가 든 작은 파우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금고는 지하 창고 안쪽 벽에 매립돼 있어요. 원본 유언과 회사 일부 서류가 함께 보관됐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먼저 볼게요.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한 말을 떠올리며 저는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먼저 보자. 어떤 게 나오든 내가 먼저 맞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오래된 나무 계단이었어요. 밟을 때마다 끽 소리가 작게 났어요. 그 소리가 오늘은 칼날 같았어요.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끄덕끄덕 내려앉았어요. 지하 창고 문을 열자 눅눅한 먼지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젖은 벽에서 겨울 냄새가 났어요. 방 한쪽에 서류 박스가 조용히 포개져 있었고 반대쪽 벽에 금속판이 박혀 있었어요. 그 위에 네모난 판넬과 숫자 키패드가 있었어요. 변호사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틱틱틱틱. 4번의 소리가 아주 천천히 울렸어요. 마지막에 돌리는 손잡이가 묵직하게 끽 소리를 냈고 문이 열릴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금고 안은 생각보다 단출했어요. 세 줄로 된 철제 선반에 검은 바인더와 방수 포장된 봉투 몇 개,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듯한 붉은 끈의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원본 유언부터 확인하실까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투에 실을 푸는 동안 제 손가락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실이 끊어지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어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하고 소리가 났어요. 거기엔 2개의 유언이 들어있었어요. 날짜가 서로 달랐어요. 위쪽에 묶인 것이 먼저 작성된 초안이었고 아래쪽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최종본이었어요. 초안은 놀랄 만큼 간단했어요. 가족들에게 균등 분배, 장기 후원은 기존 약정 유지. 저는 그 문장에 오래 눈을 대고 있었어요. 균등 분배 그 말이 제게는 오래된 봄날 같은 단어였어요. 공평하고 다정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최종보는 달랐어요. 보호신탁 비중 확대, 수익자 1차 배우자, 2차 지정인 이수아 및 미성년 취약 청년, 그리고 저를 향한 문장이 하나 더 달려 있었어요. 배우자가 판단하여 신탁 구조를 해지 전환할 수 있음. 저한테 맡겼네요. 제가 말했어요. 목이 메어 올라왔어요. 왜요? 왜 마지막에 제게?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고인이 신뢰한 겁니다. 그 말이 제 귀를 천천히 통과했어요. 신뢰? 저는 그 단어가 서러웠어요. 믿었으면 왜 말은 안 했을까요? 믿었으면 왜 나를 이 자리에 혼자 세웠을까요? 믿음과 고독은 자주 짝이더라고요. 그게 억울했어요. 박기태가 바인더 하나를 빼냈어요. 회사 재무 관련 문서였어요.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바인더를 펼치며 태연히 말했어요. 회사 서류도 같이 있네요. 이건 제가. 잠깐요. 변호사가 가볍게 그의 손목을 막았어요. 유족 대표 동의 없이 반출은 안 됩니다. 박기태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그러더니 서류 첫 장의 오른쪽 아래를 가리켰어요. 세로로 길게 프린트된 몇 줄의 숫자와 영문이 있었어요. 보이시죠? 이건 회사 내부 코드예요. 밖으로 유출되면 곤란합니다. 그는 말끝에 아주 작은 한숨을 섞었어요. 유출. 그 단어가 귀에서 뻗어나가 도서관 로비의 기자들로 이어졌어요. 저는 그 길을 따라 기억을 더듬었어요. 누가 그 길을 만들었을까요? 금고 안쪽 선반 맨 아래에서 저는 얇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겉표지는 달아있었고 모서리가 해졌어요. 채도 낮은 남색 표지, 오른쪽 상단에 얕게 눌린 글씨가 보였어요. 기록.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손으로 쓴 글씨가 빽빽했어요. 일정과 약속, 짧은 문장들, 때로는 하나의 단어만. 그 중에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줄이 있었어요. 수아 등록금, 책, 봄 재단 면담 받은 건 돌려라라고 말해놓고 나는 말하지 못했다. 저는 노트를 가슴께로 끌어당겼어요. 종이 냄새와 오래된 잉크 냄새가 섞여 코끝으로 올라왔어요. 말하지 못했다. 그 네 글자가 제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처럼 보였어요. 왜요? 왜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수십 번 물었어요. 나한테 왜? 바로 그때 계단 위쪽에서 조심스런 기척이 났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춥잖아요? 제가 위로 올라가며 팔을 받치려고 하자 어머니는 제 손을 살짝 뿌리셨어요. 나도 봐야겠다. 어머니는 금고 앞까지 천천히 걸어와 서류를 훑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의 문장에 오래 시선을 머물렀어요. 어머니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 이놈이 끝내.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제가 입술을 깨물며 물었어요. 방 안 공기가 억눌린 피리 소리처럼 얇아졌어요. 어머니는 한참이나 대답하지 않다가 마침내 의자에 앉아 무릎 위로 두 손을 모았어요. 옛날에 20해도 더 전에 내가 바람 같은 소문을 들었었다. 내 아버지 친구들 중 하나가 도연이가 밖에서 아이를 봤다 하더라 했다. 그날 도연이가 집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런데 어머니는 숨을 고르셨어요. 그날 내가 도연이 눈을 봤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더라.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게 있어서 흔들리는 눈이더라. 그 뒤로 얘가 어디에 꽂힌 사람처럼 시설을 다니고 돈을 보태고 누군가에게 책을 보내대. 나는 그게 죄 갚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근데 지금 보니 죄가 아니고 빚이었구나. 사람이 젊을 때 한 번 자기 삶을 놓칠 뻔한 일이 있었나 보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분노가 잠깐 물러나고 슬픔이 대신 자리를 차지했어요. 누군가가 죄가 아닌 빚을 갚느라 한평생 말 한 줄을 아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 서러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저는 여전히 왜 나에겐 말을 안 했는가의 문턱에서 넘어지더라고요. 박기태는 그 대화 내내 금고 속 바인더를 후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지켜보자 그는 손을 떼었어요. 유족분들이 감정이 격하신 건 이해합니다만
회사는 오늘도 돌아갑니다. 이 문서들 중 일부는 회사가 갖고 가서 정리해야? 아니요. 제가 끊어 말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사본만 요청하세요. 절차대로 하죠. 제 목소리가 저도 놀랄 만큼 단단했어요. 박기태가 미소를 조금 거두었어요. 조금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제겐 충분했어요. 금고를 정리하다가 방수 포장된 흰 봉투 하나가 남았어요.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재성과 이름 사이 점 3개가 작게 찍혀 있었어요. 남편이 급하게 쓸 때 찍어 넣던 그 점들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A사 한 장짜리 수기 편지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말을 아껴서 미안했어요. 당신이 알면 나를 말릴까봐 겁이 났어요. 이건 당신 뜻대로 바꿔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누구도 못해요. 식탁을 지켜줘요. 그 식탁에 낯선 사람도 앉게 될 거예요. 그날 제발 먼저 밥을 퍼주세요. 도현. 저는 편지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글씨가 번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지하 창고의 어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낯선 사람도 앉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문장을 되짚다 아래 깔린 열쇠를 들었어요. 작고 무난한 열쇠였는데 등 쪽에 아주 얕게 숫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어느 금고의 예비키였을까요? 아니면 집 어딘가의 서랍? 변호사가 열쇠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거 메모리 금고 키예요. 요즘은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 저장 장치를 따로 보관할 때 쓰는? 집에도 하나 있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현관 옆 좁은 수납실 높은 칸 안쪽에 작은 금속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떠올랐어요. 오늘 가서 열어볼게요. 제 말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기태는 조용히 어깨를 움찔했어요. 그 움찔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열쇠가 그에게도 뉴스였겠죠?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제 입으로 확인하길 기다렸을까요? 지상으로 올라오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지하의 냄새가 아직 옷깃 안쪽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손바닥으로 편지의 종이 결을 몇 번 문질렀어요. 종이는 살아있더라고요. 문지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말과 말 사이 말하지 못한 간격에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수납실 앞에 섰어요. 의자를 끌어와 올라가서 손을 뻗었어요. 금속 상자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자 심장이 한 번 크게 쿵 하고 울렸어요. 상자를 내려와 열쇠를 꽂았어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어요. 안에는 낡은 USB 2개와 작은 녹음기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녹음기의 화면에 날짜가 떠 있었어요. 사망 닷새 전.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삐 하는 잡음 뒤로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낮고 조심스런 목소리. 도연입니다. 기록합니다. 박잡음 자꾸 회사 자금의 스폰서 항목을 빼라고 하네요. 내겐 그게 삶인데. 이걸 지우라고 하면 나는 내가 아니라서. 그의 숨이 약간 가빠졌어요. 배우자에게 권한을 남깁니다. 내가 못한 말을 대신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미영이는 긴 정적, 미영이는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박에게 갔네요. 내가 너무 둔했어요. 그 순간 손에서 녹음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뭐라고요? 제 속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미영이가 박에게 갔다고요? 머릿속에서 장례식장 복도, 다방 유리창 너머 카톡으로 가장 먼저 기자들 소식을 알던 그 손가락이 빠르게 이어졌어요. 감각들이 탁탁 연결됐어요. 혹시 기자들을 도서관까지 보낸 사람이 저는 손등을 세게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배신. 그 단어가 방 안 공기를 벨트처럼 묶었어요. USB를 꽂자 폴더가 열렸어요. 회사 내부 메일 백업이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대화들에서 낯익은 이름들이 번갈아 떴어요. 박기태, 비서실, 외부 자산관리인, 그리고 오미영.
첨부 파일 제목 중 몇 개가 제 눈을 가만히 찔렀어요. 보도자료, 드래프트 비공개, 유언 집행, 선행 시나리오, 가족 분쟁 리스크 정리 PPT. 저는 마우스를 꼭 쥐었어요. 가족 분쟁 리스크. 우리 집을 하나의 리스크로 지칭한 문장에 손끝이 얼얼해졌어요. 파일 하나를 열자 박기태가 외부 홍보 컨설턴트에게 보낸 메일이 나왔어요. 감정이 폭발하게 두세요. 언론은 그림을 원합니다. 정리는 제가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혀서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어요. 감정이 폭발하게 두라. 그래요. 그는 우리 식탁이 깨지는 소리를 늘 제일 먼저 듣고 싶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저녁 식탁 위에 녹음기와 USB를 올려놓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시어머니도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 남편 목소리가 흘렀어요. 서진이 두 손을 포개 잡았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묵주를 꼭 쥐셨어요. 짧은 녹음이 끝나자 집은 아주 깊은 우물처럼 조용해졌어요. 엄마 서진이 먼저 입을 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준호가 덧붙였어요. 엄마, 나 박 전무랑 내일도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목이 타들어갔지만 목소리는 떨어지지 않게 붙잡았어요. 내일 회사에서 공식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해. 변호사랑 같이 갈 거야? 그리고 저는 말을 멈추고 아이들의 눈을 차례로 봤어요. 미영이 이모는 내가 직접 만나볼게. 그 말을 하는데 손끝이 차갑게 젖었어요. 오랜 친구의 이름을 혀끝에서 떼어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더는 식탁 밑으로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 중 하나가 내 등을 떠밀었어요. 배우자가 판단해 주세요. 저는 그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자 미영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내일 점심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손가락을 멈칫하다가 아주 천천히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갈게.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비가 오지 않는데도 도로가 젖어 있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내일 우리는 말을 해야 했어요. 오래 미룬 말은 칼이 되더라고요. 잘못 다루면 피가 났어요. 그래도 해야 했어요. 저는 손바닥으로 편지의 마지막 줄을 다시 문질렀어요. 식탁을 지켜줘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그 식탁에 낯선 사람도 앉히고 먼저 밥을 퍼줄게요. 대신 저는 눈을 감고 아주 낮게 덧붙였어요. 흔드는 손들은 이제 내 앞에서 멈추게 할게요. 다음 날 아침 현관 거울 앞에서 목도리를 매만지는데 시어머니가 제 뒤에 서 계셨어요. 가냐? 네. 무너지지 마라. 어머니가 제 어깨를 꼭 잡았어요. 손이 뜨거웠어요. 네가 무너지면 애들이 다 무너진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은 칼이 아니라 벽이었어요. 제가 기대 설 수 있는 단단한 벽. 다녀올게요. 문을 열며 말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늘은 희한하게 가벼웠어요.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살짝 밀어줬던 것처럼요. 저는 그 손길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그 상상이 저를 앞으로 밀었어요. 회사 회의실은 유난히 밝았어요. 형광등이 눈을 찌르듯 켜져 있었고 차가운 테이블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변호사 최다은 씨가 제 옆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박기태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김없이 단정했어요. 기자가 몇 명 배석했고 인사팀 법무팀에서도 사람 몇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손바닥 안쪽에 식은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붙잡았어요. 오늘 회의는 유언 집행과 회사 문서 반출 문제를 동시에 다룰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사적인 일이 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게 정리하자고요. 박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족분들 감정이 예민하신 건 이해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문서가 외부로 노출된 정황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경영 안정이 최우선이에요. 그는 경영과 안정을 꾹꾹 눌러 말했어요. 마치 우리가 흔들리는 배 같았어요. 그러나 배를 흔든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곧 드러날 거였어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앞에 놓고 말했어요. 문서 반출 이전에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외부로 유출된 듯한 내부 자료의 출처. 둘째, 보호신탁과 재단 자금 흐름에 대한 전무님의 관여 여부. 박기태의 눈이 아주 살짝 가늘어졌어요. 관여라뇨? 저는 수납실에서 꺼낸 USB 백업과 녹음기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기자들이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어요. 인사팀장이 눈짓을 주었고 법무팀 직원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메일들이 떠올랐어요. 제목 몇 개만 읽어도 충분했어요. 보도자료 드래프트 비공개 가족 분쟁 리스크 정리 유언 집행 선행 시나리오. 발신자는 박기태였고 수신자 중에는 외부 홍보업체, 비서실, 그리고 오미영의 개인 메일이 섞여 있었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얇게 흔들렸어요. 법무팀 직원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한 통의 메일을 열었어요. 짧은 문장 하나가 화면 중앙에 크게 보였어요. 감정이 폭발하게 두세요. 언론은 그림을 원합니다. 정리는 제가 합니다. 순간 저는 속으로 짧게 숨을 삼켰어요. 기자들 중 누군가가 작게 헉하고 소리를 내었고 변호사가 노트북 소리를 줄였어요. 박기태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어요. 문맥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그럼 문맥을 설명하세요. 제가 낮게 말했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그림을 원하셨나요, 전무님? 그는 미소에 꼬리를 아주 조금 내렸어요. 위기관리 문구입니다. 일반적 표현이에요.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남편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회의실에 번졌어요. 자꾸 회사 자금의 스폰서 항목을 빼라고 하네요. 내겐 그게 삶인데 배우자에게 권한을 남깁니다. 미영이는 박에게 갔네요. 박기태의 눈동자가 번개처럼 흔들렸어요. 그는 급히 말을 끊으려 했지만 이미 문장은 흘러나와 회의실 벽에 깊게 박혔어요. 사과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제게도 낯설 정도로 단단했어요. 남편의 후원 항목을 제거해서 숫자를 예쁘게 만들려 한 것, 가족 분쟁을 언론 그림으로 소비하려 한 것, 그리고 저는 한 박자 쉬고 숨을 고르며 덧붙였어요. 내 친구를 끌어들여 정보를 흘리게 만든 것. 사과하세요. 회의실 문이 그때 열렸어요. 오미영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회색 코트를 걸쳤고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미영 씨?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목 뒤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여기서 끝내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넘겼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첫 마디가 그랬어요. 처음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언론이 너무 잔인하니까 박 전무가 미리 방지하자고 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선을 넘었어요. 캡처를 보냈고 기자에게 약속을 잡아줬고 제가 도서관까지?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미안해. 너를 지키려다 지독하게 잘못했어. 잘못이 너무 분명해서 저는 눈을 내려 깔았어요. 그래요? 지키려다 망가뜨렸어요? 우리 식탁을요? 박기태가 말을 다시 잡으려 했어요. 모두 오해입니다. 저는 회사. 그만하세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잘랐어요. 지금부터는 절차입니다. 그녀가 프린트된 문서를 뒤집으며 읽어 내려갔어요. 첫째, 내부 문서 무단 반출과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한 사실 조사. 둘째, 보호신탁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여부 조사. 셋째, 유언 집행을 방해 왜곡하려 한 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변호사는 각 항목 옆에 일정과 책임자를 적어두었어요.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말은 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울타리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칼이 아니고 울타리였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기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유족분들의 오해가 풀리길 바랍니다. 저는 회사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그의 말은 공중에 한동안 떠 있었다가 가라앉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가 아니라 당신 자리를 지키려 했겠죠? 그가 미세하게 경직되는 걸 봤어요. 저는 거기서 더 쫓지 않았어요. 끝까지 쫓아가면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오늘은 무너지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회사에서 나오는 길 바람이 차게 불었어요. 변호사가 제 곁에서 속상이었어요. 오늘 잘하셨어요? 저는 겨우 웃었어요. 아직 반이요? 남은 반은 집이었어요. 우리 식탁.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은요,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식탁 위에 녹음기와 USB 그리고 유언 최종본을 올려놓았어요. 오늘 회사는 절차대로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숨을 내쉬었어요. 그 소리가 한 박자 맞춰 나왔어요. 마치 합주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의 몫을 정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남긴 권한이 제게 있어요. 신탁을 유지하되 구조를 재설계할 거예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요? 저는 준비해둔 메모를 펼쳤어요. 글씨가 진하게 박혀 있었어요. 목소리가 자연히 또박또박해졌어요. 첫째, 보호신탁의 1차 수익자는 그대로 나예요. 생활과 치료, 어머니 돌봄, 집 유지에 필요한 최소액만 쓰겠어요. 둘째, 2차 수익자 항목엔 지정인 이수아가 들어있어요. 이건 남편이 제게 바꾸라고 남긴 권한도 같이 있어요. 저는 이 항목을 확장할 거예요. 이수아와 같은 상황의 미성년 취약 청년을 포함한 장학 계정으로 공개 기준을 만들겠어요. 이수아 본인에게는 남편이 해온 수준의 지속 후원을 이어가되 본인이 동의하면 후원자에서 멘토로 역할을 전환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셋째, 동업자 외 부인의 운용 개입은 전면 배제예요. 독립회계감사와 분기별 공개 보고를 붙일 거예요. 넷째, 가족 몫은 균형 있게 분배하되 수혜 조건에 식탁 합의를 넣겠어요. 우리 식탁에서 합의되지 않은 돈은 나가지 않게요. 말을 마치자 방 안 공기가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나 그럼 회사 일 그만둘게요. 나는 아빠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내 자리 찾아볼게요. 그 말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저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서진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난 엄마 곁에 있을게요. 회계 공부 더 해서 신탁 회계 보조 맡아볼래요? 외부 감사랑 협업하면서 내가 배울게요. 시어머니는 묵주를 쥔 손을 풀어 제 손등을 쓸어주셨어요. 내가 지키면 지켜진다. 나는 믿는다. 그날 밤 저는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연결되자 저는 먼저 말했어요. 내가 먼저 밥을 퍼줄게요. 잠깐의 침묵 뒤에 수아가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어요. 네. 그 한 글자가 길고 따뜻했어요. 사람의 동의는 길이가 아니라 온도더라고요. 다음 날 우리는 식탁을 조금 더 크게 폈어요. 먼지 쌓인 보조 의자를 꺼냈고 반찬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콩나물국에 파를 송송 썰어 넣었어요. 숟가락을 맞추는 소리가 오랜만에 방 안을 가볍게 울렸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문이 열렸어요. 얇은 코트를 입은 수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녀는 현관에서 신발끈을 천천히 풀고 문지방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저는 먼저 웃었어요. 들어와요? 수아가 고개를 숙이며 실례합니다 했어요. 그 목소리가 어제보다 조금 덜 떨렸어요. 식탁 앞에 앉았을 때 저는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어요. 그 식탁에 낯선 사람도 앉게 될 거예요. 그날 제발 먼저 밥을 퍼주세요. 저는 국자를 들어 수아 그릇에 국을 먼저 부었어요. 국에서 김이 올랐고 김 사이로 파 조각이 둥글게 떠올랐어요. 파가 둥글게 돌아가는 걸 보니 며칠 전 저녁이 선명하게 겹쳐졌어요. 그때는 금 같던 둥근 것이 오늘은 잔잔해 보였어요. 둥근 건 모나지 않더라고요. 눌러도 찌르지 않아요? 맛있게 먹어요? 제가 말했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 단어가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같은 단어도 자리를 바꾸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오늘의 어머니는 나를 찌르지 않았어요. 그냥 내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공개 기준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누구도 모욕받지 않도록 주기적 공개.
가족 합의? 단어들이 종이에 정돈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숫자보다 문장이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는 숫자만 보다가 길을 잃었거든요. 문장을 먼저 세우자 숫자가 따라오더라고요. 저녁 무렵 미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경찰 조사 성실히 받을게. 네가 원하면 사과문도 낼게. 저는 답장을 오래 쓰다가 지웠어요. 다시 쓰고 또 지웠어요. 결국 아주 짧게 보냈어요. 조사 먼저 받아. 사과는 나중에. 보내고 나니 손끝이 덜 떨렸어요. 미움은 빨리 태우면 죄가 되더라고요. 죄를 식탁 위에 올려둘 수는 없었어요. 우리 식탁은 밥을 놓는 자리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밥 잘 먹더라?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네. 낯선 사람이 아니더라?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에 눈을 들었어요. 네? 내 아비가 평생 마음에 앉혀둔 사람이더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어머니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내 서러움을 몰랐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 알아봐요. 늦지 않았어요? 밤이 깊을수록 집 안은 조용했어요. 침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식탁 앞에 서서 의자를 하나씩 밀어 넣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에게서였어요. 내일 오전 신탁구조 재설계 임시안 검토 들어갑니다. 회계법인 배석 확인. 저는 확인이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말하지 못한 말들이 천장에 모여 있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보내줬어요. 보내줘야 내 입이 비더라고요. 내일 해야 할 말을 담으려면요. 잠들기 전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종이 끝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어요. 당신이 아니면 누구도 못해요. 그 문장을 다시 읽자 저는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그래요,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괴롭지만 나니까 맡을 수 있었어요. 나는 이 집의 식탁이었어요. 사람을 앉히고 밥을 퍼주고 울고 웃고 다시 앉히는 그 자리였어요. 식탁은 한 번 금이 가도 다시 기름을 먹이고 모서리를 갈고 다리를 조이면 버텨주더라고요. 나도 그러기로 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났어요.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얇은 목소리가 스쳤어요. 고맙다. 착각일지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도 밥해요. 작은 소리로 말을 붙였어요. 우리는 다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첫 번째 공개 보고 날 회의실 공기가 달라 보였어요. 같은 형광등, 같은 테이블인데도 종이의 바삭한 소리가 덜 날카로웠어요. 회계법인 담당자가 도표를 띄우고 변호사가 조항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분기보고 공개 대상 열람 방법, 저장 기간. 숫자와 문자가 나란히 걸어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숫자가 우리를 끌고 갔는데 오늘은 문장이 앞섰어요. 문장이 사람의 숨을 먼저 맞춰주니까 숫자도 숨을 쉬더라고요. 신탁 1차 수익자 지출 내역은 생활비의료비 중심으로 제한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맑았어요. 2차 수익자 항목은 지정인 이수아와 취약 청년 장학 계정으로 확장했고 심사 기준과 멘토링 조건을 붙였어요. 심사는 외부 3인 위원으로요. 가족은 심사에서 손을 떼되 분기별 공개 보고에는 끝까지 앉아 있겠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고개가 덜 형식적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보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그래도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로비에서 미영을 봤어요. 그녀는 검은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 접힌 A사 용지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그녀가 저를 보며 다가왔어요. 이거 오늘 내요? 종이를 내밀었어요. 사과문이었어요. 기자들에게 흘린 정보, 도서관 취재를 유도한 경위, 박기태와의 연락, 그리고 제게 한 사적 사과까지. 문장 맨 끝에 다시는 누군가의 아픔을 콘텐츠로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종이를 보다가 그녀를 봤어요. 좋아요?
절차대로 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이요? 제가 덧붙였어요. 너랑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네가 할 일을 먼저 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매가 잠깐 흔들렸어요. 흔들림이 솔직하더라고요. 사람의 흔들림을 미워만 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흔들렸던 내가 그걸 제일 잘 알았어요. 며칠 뒤 박기태는 회사 이사회로부터 직무정지를 통보받았어요. 내부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외부 기관에도 자료가 넘어갔어요. 그는 딱 한 줄의 입장문을 냈어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 문장이 참 낯설게 얌전했어요. 조용할 때도 소란일 때도 결국 남는 건 절차더라고요. 절차가 사람을 구하는지 벌하는지는 나중에 문제였어요. 오늘의 나는 그 절차가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지 않게 막는 게 먼저였어요. 집은 조금씩 안정됐어요. 서진은 회계 스프레드시트를 열어두고 밤새 기준표를 다듬었어요. 칸마다 작은 글씨로 주석을 달았어요. 모욕 금지 심사평 언어 가이드 같은 메모를 보고 저는 웃음이 났어요. 너 참 엄마 닮았구나. 제가 말했더니 서진이 마른 웃음을 했어요. 엄마, 나 엄마 많이 닮았어요? 근데 아빠도 조금 닮았고요. 그 말이 따뜻했어요. 닮음은 꼭 피로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으로도 닮더라고요. 준호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빈 책상 사진을 찍어와서 제게 보여줬어요. 엄마, 속이 좀 시원해요? 많이 무섭긴 한데 시원해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무서운 게 맞아요? 대신 그 무서움으로 나한테 상처 주지는 말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그 약속을 믿겠다고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약속은 듣는 순간 완성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켜진 날들이 쌓여서 완성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웃기만 했어요. 수아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집에 왔어요. 처음엔 현관턱에서 망설였는데 세 번째부터는 슬리퍼를 자연스럽게 찾아 신었어요. 국에 먼저 팔을 넣고 반찬을 나르며 제 옆을 부지런히 오가더라고요. 어머니, 저 다음 달부터 멘토링 일정도 잡아보려고요. 재단 실무팀이랑 이야기했어요. 수아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밥그릇을 잠깐 내려놓았어요. 그래요? 근데 내 밥그릇부터 챙겨요. 사람은 자기 밥을 먹어야 남 밥도 덜 망쳐요. 수아가 웃었어요. 알겠어요? 그 웃음은 조금씩 커졌어요. 웃음이 커진다는 건 몸이 기억하는 슬픔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걸 오래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잠이 많아졌어요. 낮잠에서 깨면 부엌으로 와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팔을 썰면 어머니가 달걀을 풀었어요. 너는 칼을 참 조심히 쓰더라. 어머니가 말했어요. 칼은 조심히 써야 해요. 말도 그렇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제 옆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아끼는 게 죄일 때도 있고 구원일 때도 있더라. 내 아비는 그걸 평생 헷갈렸나 보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이 방에 잘 가라앉도록 조용히 놔두었어요. 가라앉은 말은 가끔 바닥에서 빛났어요. 그날 저녁 식탁을 둘러앉아 국을 나누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놀라서 눈을 마주 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미영이 문턱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굳게 정리돼 있었어요. 잠깐 문 앞에서만 말하고 갈게.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까지 나갔어요. 집 안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고 현관의 공기는 싸늘했어요. 두 공기가 맞닿는 지점에서 말들이 더듬거렸어요. 조사받았어요? 더 받을 거예요? 미영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손해배상 대응하되 나오는 대로 갚을게. 그리고 이건 내 사비로 적은 기부예요. 내가 만든 기준에 맞춰서 써줘. 내가 해야 하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해. 봉투는 얇았지만 무거웠어요. 저는 바로 받지 않았어요. 알겠어? 절차에 따라 접수할게.
하지만 오늘은 이건 그냥 접수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나중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중이면 돼. 나는 네가 정해주는 나중을 기다릴게. 그녀가 돌아설 때 저는 작게 불렀어요. 미영아? 그녀가 멈췄어요. 네가 준 오래된 레시피 노트 내가 아직도 써? 그때 너도 여기 있어? 미영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이 겨울 햇빛처럼 말랐지만 분명했어요. 문을 닫고 돌아오니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밥 줄 사람이냐? 저는 웃었어요. 언젠가는요? 그 대답이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더 묻지 않았어요. 침묵이 편안했어요. 밤이 깊었어요. 저는 혼자 납골당에 갔어요. 작은 유리문 안쪽에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젊고 저는 그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당신 오늘 보고 있었지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제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아주 부드럽게 돌아왔어요. 저는 편지를 꺼냈어요. 남편이 남긴 그 종이 한동안 접어다녔더니 모서리가 더 부드러워졌더라고요. 말을 아꼈다면서 참 많이도 남겼네요. 제가 웃었어요. 그래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당신이 왜 나를 1차 수익자로 세우고 왜 이 차를 그렇게 남겼는지. 저는 손바닥으로 비석을 가만히 눌렀어요. 나는요, 당신 자리까지 욕심내지 않아요? 그 대신 당신이 놓친 말을 내가 하겠어요? 밥을 먼저 퍼주고 숫자보다 문장을 먼저 세우고 절차로 울타리를 치고. 그러면 우리 식탁은 버틸 거예요? 유리문에 제 얼굴이 겹쳐 비쳤어요. 어두운 복도 불빛 속에서 저는 잠깐 제 얼굴을 낯설게 바라봤어요. 울면서 버틴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그 얼굴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울면서도 밥을 지은 얼굴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살짝 내렸어요. 아주 미세한 빗방울들이 차창에 점처럼 맺혔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와이퍼를 켜지 않았어요. 빗방울이 흐르며 서로 합쳐지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합쳐졌다가 또 흩어지는 게 사람 같았어요. 우리 같았어요. 현관으로 들어서자 부엌에서 작은 바람이 돌았어요. 식탁 위에는 내일 아침 메뉴 메모가 얌전히 엎드려 있었어요. 콩나물국, 김치전, 삶은 달걀.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간단한 게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의자를 한 칸씩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오늘의 자리를 고르게 맞췄어요. 의자가 나무 바닥과 스칠 때 아주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불을 끄기 전에 저는 아이들 방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서진은 엎드려 표를 정리하다가 잠들었고 준호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사람은 자는 모습이 제일 솔직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았어요? 그 얼굴들에서 저는 오래된 아기 얼굴을 다시 봤어요. 지켜야지. 제 마음이 아주 조용하게 말했어요. 나는 식탁이니까.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들어 수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은 오징어 볶음할게. 매운 거 괜찮지? 곧 답이 왔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파 더 썰어 갈게요. 저는 그래라고 보냈어요. 아주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기에 많이 담았어요. 그래, 우리는 계속 먹고 살 거야 그 뜻이었어요. 불을 끄자 거실은 금방 어두워졌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남편의 숨소리를 떠올렸어요. 마지막 밤의 숨소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식탁에서 들리던 밥을 뜨고 국을 후루룩 넘기던 그 숨소리요. 그 소리가 제 안에서 아주 조용히 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따라 숨을 쉬었어요. 숨이 길어졌고 어둠이 얇아졌어요. 창밖으로 새벽의 기척이 아주 먼 데서부터 걸어오고 있었어요. 새벽은 늘 제 시간을 지키더라고요. 눈을 감기 전에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문장을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도 밥을 퍼먹었어요. 분노도 서러움도 기쁨도 다 밥과 같이 삼켰어요. 그래서 살아요? 그래서 내일도 우리는 앉을 거예요? 이 식탁에? 낯선 사람과도 나란히. 그 말을 하자 어둠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꿈이 어느 쪽에서 올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국그릇을 다시 데우고 숟가락을 맞추고 얇은 김을 그릇에 얹듯 제 마음도 얇게 그러나 포개어 두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였어요. 흩어지고 모이고 또 흩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모였어요. 식탁 앞에